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대외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등 3대 요구를 이야기했으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에서는 윤한 회동 결과와 깊어지는 당정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독대냐 아니면 면담이냐 이 형식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장소가 조금 이전 형식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김영건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럴까요? 사실상 지금 전국의 가장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죠. 이제 현재 전국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도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국정쇄신과 김건희 여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 자체가 굉장히 사실상 기이했어요. 왜냐고 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시로 만나야죠. 공개적으로도 만나고 비공개적으로도 만나고 몰래도 만나고 우연하게도 만나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서 당정청이 하나로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만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고 그리고 또 당대표가 사실 은밀하게 해야 할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사전에 흘리고 언론에 그래서 이게 만남 전에도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졌는데 현장 사진은 더 기이했었죠. 무슨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테이블에 꽃 한 송이 없고 테이블보 하나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거북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앞으로 전국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만나기 힘들었다 이렇게 그 산통 끝에 만나야 되느냐는 문제 지적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독대냐 아니냐 만남이냐 독대 과거에 임금과의 독대 조선시대 임금과의 독대가 좀 금지돼 있죠. 어쨌든 지금 근데 돌이켜 보면 한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라는 것이 왜 그렇게 독대 그리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냐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이해는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그 김영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집약해서 들고 갔거든요. 예. 이것은 좀 긴밀한 얘기고 내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안이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지난 1여 년 이상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으로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한 비난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었다. 이 사안의 성격이 그 이슈가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 문제라든가 대통령과의 자리 배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화면에 잡힌 그 약간의 그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행태,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벌관계식으로 막 비춰지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실패한 회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유증은 알다시피 우리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집권 여당의 어떤 개파 분화가 좀 시작됐다. 한편으로 아이러니하죠. 한동훈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야당에서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찍어낸 찐빵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별화를 또 한편으로는 시도하고 있다는 그 점은 글쎄요. 정치를 좀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흥미로운 부분도 있죠.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라. 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하게 해달라. 그다음에 김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데 이 한 대표 3대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한 대표의 3대 요구는 현 시점에서 그 내용상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가 부정적인 평가가 60%를 넘어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제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70% 숫자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럼 방법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적 쇄신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기도 2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대폭적으로 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건 매우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웠냐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번 그 회담 자체를 한 대표와 뭔가를 협의해서 결정하려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오히려 한 대표에게 너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대표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욕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대표만 모욕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 언론에 보면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반말을 계속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격식과 품위를 갖춰서 해야 돼요. 그것은 그 회담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한 대표만 모욕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도 대단히 모욕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회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굉장히 어떤 바라보는 그러니까 의정 지금 사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국정의 현안들을 몇 가지 끼워 넣어서 이렇게 회담을 했으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인화성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집약적으로 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대표로서 어차피 이게 3대 사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집약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은 사적인 영역과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아내이고 영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조금 어떤 합의점에 이르는 근접하는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잡한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어떤 심리적 관계 문제인데 과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실상 뭐 검찰에서는 밑에 사람을 보아라고 합니다. 보아였고 지금은 또 제1당의 대표가 되어 있는데 물론 본인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이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욕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웃었다는 것은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뭐 영화 생각이 났어. 영화에 뭐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뭐 모욕감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차원으로 이런 것이 이제 막 언론에 그 회자될 정도라면은 이 회담이 조금은 확실히 좀 실패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두 분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해볼 만한 요구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뭐 칠상시라 그럽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거 쉬운 일이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전원이 내가 그 친윤계 그러니까 그죠? 뭐 윤 대통령을 굉장히 호위하던 세력들을 하도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말이 많으니까 100여 명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7명, 10명 자르는 게 뭐가 그리 문제됩니까? 왜냐? 물론 그 당사자들은 행정관들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뭔데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빼내느냐, 우리가 정권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모라는 것은 그렇게 냉혹한 겁니다. 그건 뭐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소모품일 수 있는 것이죠. 참모는 특정 시절에 맞지 않으면은 자기 자리가 맞지 않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국민이나 국가지 대사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잘랐는데 이걸 보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점의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뭐 김여사 활동을 자제시키겠다든가 자제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공통된 분야가 있는데, 좀 약간 두 사람 간의 정치적 심리 상태가 이거를 용인하지 않고, 특히 또 주변을 둘러싼 참모들도 아까 우리 미장센 부분이니까 회담의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몰입을 하면서 이 회담 자체를 좀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모종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좀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가 여사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까지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인적 쇄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딱 놀랐는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아직도 총리야? 그분 사의를 표명하고 그게 언젠데 아직도 총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 우리 이태원 참사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벌써 교체를 했어야죠.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사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거는 의정 갈등의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각의 중요한 부분들을 쇄신하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아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잘랐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대표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됐다면 여당 대표도 좀 살려주고 당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고 이런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이 회담 자체를 성과를 낼 생각 자체가 없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거죠.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김 여사는 활동을 자제할까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명품백 사건에서 지금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그게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 11월이잖아요. 그건 참 많은 국민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악랄한 몰카 뭐 이런 것이 배경이 돼 있는데, 그걸 정무적으로 진솔하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 그 정권 집권 초기에 사저에서 서울의 뭐 아크로비스타입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장면을 제가 보면은, 비디오를 보면은 이해할 측면도 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참 어처구니 약간 이렇게 망신이 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참모들이 할 일은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사과가 100이라면 한 120 정도 이상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정말 빨리 사과를 했어야 좀 여러 부분이 풀려나간다. 굉장히 인화성이 강하고 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오는지 그건 좀 의문이죠. 예. 네. 그 자제요.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예. 뜬금없이 홍준표 시장의 의문의 일패를 안기시고 그 비유를 하신 건데, 네. 홍준표 시장도 내가 발언 자제하겠다고 하고 자제가 되느냐, 활동 안 하겠다고 하지만 활동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둘 유난 사이, 물 건너 간 사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여지는 있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한 대표 처지가 참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당대표 출마를 성급하게 결정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결국 이런 귀결로 다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번 회동의 메시지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기 어렵지 않겠냐? 라고 저는 읽혀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비대위까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63%의 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대표는 지금이라도 그 63%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전국을 돌파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역술가나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소야대 이런 강력한 야당이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렇게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그건 그만큼 굉장히 얼음 조각 같은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깨지면 같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별하기도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심이 돼서 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국민 여론이나 언론이나 주위의 어떤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윤한 관계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닫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다면 그것은 거의 그 다음 선택지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3%의 그 당원의 힘을 가진 한동훈인데 뭐 탈당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금 이슈를 갖고 다시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 1, 2인자이기도 하고 집권 세력의 수뇌부인데 그 양측이 당과 정의, 대통령실과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차라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어쩌면은 생산적인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구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좋은 측면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상당한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국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그 폭로 그 관계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대통령과 여당 핵심의 생각은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위기가 더 심화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인 네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의 생각은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담이 그렇게 귀결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안 풀고 이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명태균 씨가 뭐 게이트까지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러올 전국의 향후 전망. 김영건 전 의원께서는 이게 점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 박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지금 정확하게 누군들 알겠습니까? 또 아시던 분들이 다 지금 모른다고 하니 더더욱 그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뭐 정치 브로커겠죠. 여론조사를 이렇게 뭐 빙자한. 근데 이제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인식 차원과 대통령 선거전과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 여부 이것인데 첫 번째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치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브로커가 굉장히 많아지고 여론조사는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누가 조사했지 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한 지표이기보다는 어떤 데는 선거를 독려하기 위하고 나의 유리한 지표들을 뽑아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이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법을 이탈하면서까지 횡행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좀 속된 표현으로 설친다는 것이죠. 우리 명태균과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뭐 세비를 반땅했다는가 이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조금 현실 정치에 한편으로는 용인되는 수준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용인돼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차제 이것이 좀 검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명태균이가 자꾸 뭐 대통령 부부를 많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 당선시켰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전국 팔도에 대통령 내가 당선시켰다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원 오브 댐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뭐 정치가 누구는 그러잖아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가족이 어떤 내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남편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명태균과 관계됐다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 수준의 시간을 갖고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파장이 일으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뭐가 뜻한 게 없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겠죠. 이 강효경 씨가 내가 리스트 공개하겠다고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27명이라고 여야 정치인 명단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은 의원 보시기에 신빙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 적용하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파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이미 명태균 씨하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구체적으로 의혹을 가질 만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수사에 들어가야죠. 저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앞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여당의 거물 정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시점쯤 되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검찰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되짚어서 명태균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거든요. 명태균 씨도 자기 나 구속시키려면 구속시켜봐. 한 달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폭발성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태균 리스트가 아니라 강혜경 리스트 네, 뭐. 네. 근데 강혜경 씨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말했다 하는 것을 말한 사람이 다시 내가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어떤 한 사람을 정치적 영웅으로 만드는 민주당이 지금 조금 그런 부분에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돼요. 뭐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막 가는데 근데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건데 물론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이탈된 상황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은 검사들이 경찰이 아니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안을 자기가 의혹을 제기해놓고
안 되면은 뭐라 그런 하면은 수사하라.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치권, 정치계 전반이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 사안을 자기들의 사안을 자꾸 이렇게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게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이 명태균 부분도 약간의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이탈된 부분, 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계선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무슨 우리 사람이 죽었다든가 굉장히 부정부패가 있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사안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사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조리 건건별로 다 검찰 수사에 넘긴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도 이야기 엎여 있는 것이 기소 독점주의를 비롯한 검찰의 과대한 권력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뭘 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그게 사안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런 사안을 일천한 좀 최근에 어떤 사건 역사가 전개되었는데 검찰의 권력을 계속 그러면 키워주는 것이다. 정치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수사기관에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이 특별감찰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이런 주장하게 되면 여당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표결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또 수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당 내의 개파 갈등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대표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늘 말씀하시는 게 국민 눈높이잖아요. 지금 국민 눈높이의 요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라. 의혹을 규명하고 털 거 털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셔야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그리고 전국이 풀린다. 이게 국민 눈높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그것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 용산 분위기에 감찰관 들어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마저도 여사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얘기를 꺼낸 거는 당신이 늘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감찰관 그 부분도 이게 이제 전도된 거죠. 앞과 뒤가 그 본질이 뭐냐는 좀 우선 떠나 있고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이건 내 영역이다. 영역 싸움이 지금 돼버렸잖아요. 이건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는 야당과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인 원내를 그 중심으로 한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한 대표가 이걸 나설 문제는 아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좀 그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글쎄요,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지금 논의해왔지만은 사과 중심으로 이 전국을 대통령실이 좀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고 그건 누구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당사자가 이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겠죠. 조금 색다른 정치 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식 중에 하나인 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하나 재미있는 그 여론조사가 있어서 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도 앞으로 읽을 의향도 없다는 계층이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32%, TK 거주자 31%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중도는 19%고요. 진보는 11%, 호남은 17%가 이런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거는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소설을 쓰는 사람이 받았지만 영화를 만드는 나도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것 같고 내가 축복받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전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준 나라 대사관에 가서 시위하는 분들도 있고 안 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에 기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소식을 올렸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올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작가를 선정적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쩌면 이 소설이 읽어보면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가부장제, 국가폭력, 트라우마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읽는데 불편한 면이 있으나 사실 불편한 것이 나에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역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좀 더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크게 통계치가 나와 있지만 뭐 흥미로운 거는 맞지만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또 이게 모집단이 또 지역적으로 뭐 90명, 100명 안 되죠.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큰 건데 그래도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문학에 굉장히 뭐 소양이 깊은 건 아닌데 문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취향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취향, 성향이죠, 우리가.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 그 스펙트럼과 이렇게 좀 연계돼 갈 수 있어요. 뭐 이문열 소설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라면 좀 약간 또 우파적인 그런 있을 거고, 채식주의자 뭐 등등 쓴 이게 한강 작가는 뭐 저는 읽어봤을 때 솔직히 뭐 약간 흥미로운 주제들은 있는데 솔직히 노벨상을 타리라고 하는 것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독특하고 이제 논쟁적이고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근데 뭐 김전 의원님이 댓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이 소설이 논쟁적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아마 그 댓글 자체에서 이걸 부정한다는 사람이 페미니즘이든 가부장적이든 뭐 5.18에 관한 입장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든가 뭐 이런 등등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느 또 그 의견을 뭐 또 우리가 표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국가적인 뭐 경사고 영광이죠. 한편으로는 그 책이 왜 노벨상을 받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자체도 우리 사회가 아마 좀 높은 경지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노벨상이라는 것이 뭐 퀴리 분도 옛날에 보면은 뭐 연문을 뿌려서 노벨상 프랑스에서 대대적으로 반대했던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아마 특히 문학 작품은 설왕설래가 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진행한 월간 정치, 오늘은 여당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뉴스가 하도 많아서 네. 정리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추렸습니다. 첫 소식은요. 현업에서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의미로 옛날에 인생은 60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의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첫 소식 키워드 60세 은퇴는 옛말입니다. 네, 고령 취업자는 늘고 청년들의 경제 활동 하는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서요? 2024년 9월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적 정년을 넘긴 직장인, 자영업자 등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674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7만 4천 명 늘어서요.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50세 이상 취업자 수를 넘긴 것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사회, 고령층 인구가 많은 탓도 분명 있겠지만요.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을 보면 60세 이상은 47.4%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30대에서 50대 고용률보다는 낮았지만요. 이 사회 초년생으로 불리는 15세에서 29세보다는 높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위를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예전하고는 60세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그래서 고령화 인구 사회로 넘어가는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정년 연장 논의에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요. 대구시가 최초로 내년 상반기부터 이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청과 산하사업소 공무직 834명 중에서요. 이미 65세로 정년 연장된 이 청소원 등을 제외하고 412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구시는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60세로 묶인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공무직 노동자부터 시작하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무직 노동자들은요.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을 하긴 하지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민간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공공 영역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시작된 정년 연장 논의가 앞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런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정치권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 최근 보도는 63세로 정년 연장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이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청년 일자리 감소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일자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영계에서도 조금 비용 부담이 상승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서요.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바뀐 뒤에 23세에서 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6% 감소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도 60세 정년 의무화로 민간 기업에서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 서열의 임금 체계가 대부분인 상황에서요, 이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임금 체계 개선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이런 이야기를 경영계에서 꺼내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을 검토하는 만큼 법적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금 나왔던 퇴직 후 재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임금 삭감 그리고 비정규직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은 분명 필요해 보이는 논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 청년 일자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연금이 개시되기까지 사이를 흔히 연금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때가 사실은 많은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정년 연장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 우려되는 거 있으면 잘 검토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 양 단체장 사이의 감정 갈등까지로 번져 보이면서 무산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재논의입니다. 네, 그동안 SNS 오간 것 이런 내용들 보면 두 양반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거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한 테이블 앉았네요. 네, 제가 방금 재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1일에 대구시, 경상북도, 행안부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쟁점 사안에 이견이 있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8월 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무산을 선언했지만 이 정부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정부 중재안은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 그리고 시군구의 기존 사무 유지, 그리고 시도청사의 활용, 관할구역 미설정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 시도의회 합동으로 통합의회 소재지를 결정하고요.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수렴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4개 기관장이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가동하면서요.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권한 이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도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한 뒤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서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기는 2026년 7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있다는 점은 분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처럼 보이는데 네네. 이런 과정 지금도 지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과정이 과연 무난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내년 6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서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상황에서 행정 통합은 필요한 논의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텃밭인 국민의힘은 무난하겠지만요. 신공항 특별법이나 달빛철도 특별법처럼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어느 만큼 공감하고 동의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여론 수렴인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 이견 중 하나였거든요. 대구시장은 의회 결정으로 하면 된다. 경상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합의문에는요. 시도가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여론을 수렴해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한 후 시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야당은 주민을 배제한 논의다. 그리고 이렇게 간판만 바꾼다고, 명칭만 바꾼다고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시장군수를 핫바지로 보냐 이런 좀 단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어느 데드라인까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여론 수렴하는 절차에서 다소간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데드라인 정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절차를 지켜가면서 얘기도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필요는 없겠죠.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가 집중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픔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네, 2022년 당시에 이 상황은 TV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 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동안 이 참사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중계되듯이 했었어요.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한 호텔 인근 골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신원 파악이 된 사망자가 153명이었는데요.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이후에 숨진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을 했고요.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등을 입건했고요. 이후에 수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네, 입건되고 구속되고 한 사람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 많았는데 네. 최근에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왔죠.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부실 대응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기소된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 법원은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응을 지시한 경찰 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상급자인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전 당시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혐의는 같은데 법적인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나왔네요. 네, 법원은요 경찰이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요 예견 가능성을 좀 달리 봤습니다. 이 법원 설명 자료 그리고 다수의 언론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관할 경찰서장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 정보 보고 등이 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예견했을 수 있었거나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참사 당일 늦은 오후부터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응에 소홀했고 또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에도 1시간이나 늦게 지나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경찰청장은요, 일선서 등의 보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할 경찰서장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112 상황팀장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희영 당시 용산구청장 등도 이 구청 조치가 늦은 것으로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구청이 인파를 통제, 차단을 하거나 군중을 분산할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본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유족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159명이 숨진 참사에 많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일선 경찰서장 한 명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게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이 검찰도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에 따른 특조위 네. 지난달에 가동이 됐죠? 네, 진통 끝에 위원장 선정 포함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연말쯤에 조사 개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시작이 되면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개인들의 사고라는 식으로 좀 폄하를 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충분히 대처를 하고 또 대처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이끌어낸 특별조사위원회가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구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산을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좌고우면은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로 주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은 나름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좌고우면은 단순한 망설임을 넘어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국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좌고우면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지만 때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지금이 그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보고 곁눈질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한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